만약 김민수 씨가 2억 원을 빌려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빚 덕분에 5년 뒤 10억 원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빚이 부를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는 빚을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잖아요. 부모님도 항상 빚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근데 재밌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데 정작 은행 계좌에 현금은 거의 없거든요. 생활비도 대출로 충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대출을 받아서 살까요? 사실 부자들의 세계에서 빚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도 자산을 늘리고 세금까지 줄이면서 부를 키워나갑니다. 믿기 힘들죠? 오늘은 부자들이 빚을 통해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지 그 놀라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배운 빚이 어떻게 부의 무기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빚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이거든요. 나쁜 빚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빚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영 씨가 최신 아이폰을 사려고 신용카드로 할부를 끊었다고 해보죠. 이 휴대폰은 멋지긴 한데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바로 나쁜 빚이에요.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이거든요. 반면 좋은 빚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돈을 빌려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수진 씨가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 오피스텔을 샀다고 해보죠. 이 오피스텔을 월 150만 원의 임대를 주면 은행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고도 매달 돈이 남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추가 이익까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빚이에요. 부자들은 바로 이 좋은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도 자산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왜 부자들은 자기 돈이 있는데도 굳이 빚을 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금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세금 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재밌는 건 빚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거죠. 물론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강동원 씨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 돈으로 1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은행에서 4억을 더 빌린다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집값이 10% 오르면 1억짜리 아파트는 1천만 원 수익이지만 5억짜리 아파트는 5천만 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5배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돈을 현금으로 묶어두지 않고 계속 투자해서 돈을 벌거든요. 집을 사는데 5억을 다 쓰는 대신 1억만 쓰고 4억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도 수익이 나고 투자한 곳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죠. 이제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이건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김재현 씨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죠. 은행에서 2억을 빌려서 연 5% 이자로 매달 135만 원을 갚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월세 150만 원에 내놓는 거예요. 세입자가 내는 월세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매달 15만 원이 남습니다. 이건 순수익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건 김재현 씨가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은행 돈으로 집을 샀고 세입자 돈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거죠. 30년 후 대출이 다 갚이면 이 억짜리 집이 완전히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면 그건 보너스고요. 매달 150만 원의 월세 수익이 평생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10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매달 150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돈 없이 만든 수익이죠. 두 번째 전략은 차익 투자 전략입니다. 이건 금융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거죠. 정민호 씨가 은행에서 연 7% 이자로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죠. 그럼 1년에 7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을 연 15%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자 7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과 수수료가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돈 없이 수백만 원을 버는 거죠. 핵심은 대출 이자율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차이를 스프르드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레드가 클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전략인데요. 사서 빌리고 죽어라 전략입니다. 이름이 좀 극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조영수 씨가 1억 원으로 주식을 샀다고 해보죠. 10년 후 이 주식 가치가 5억 원이 됐습니다. 4억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팔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대략 20%라고 치면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5억짜리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려요.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2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영수 씨는 이 2억 원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 가치는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인 조현우 씨가 이 5억짜리 주식을 물려받습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요. 상속받을 때 세금 기준이 리셋되거든요. 현우 씨 입장에서는 5억에 받은 거니까 나중에 6억에 팔면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번 4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완벽한 절세죠. 네 번째 전략은 레버리지 바이아웃입니다. 이건 기업을 인수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사모펀드나 대기업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한지훈 씨가 100억짜리 회사를 사고 싶어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자기 돈 100억을 다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돈 20억만 쓰고 나머지 80억은 은행에서 빌립니다. 이 80억 대출의 담보는 뭘까요? 바로 사려는 그 회사예요. 회사를 인수하고 나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출을 갚아나갑니다. 한지훈 씨가 갚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갚는 거죠. 5년 정도 지나서 대출을 다 갚으면 그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200억에 팔아버립니다. 20억을 투자해서 200억짜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쓴 돈은 20억인데 180억을 번 겁니다. 이런 전략들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전략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2억에서 1억으로 떨어졌는데 은행 대출은 여전히 2억이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서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망했거든요. 레버리지로 부자가 됐다가 레버리지 때문에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투자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빌리는 금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죠. 만약 집값이 떨어져도 월세 수익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 마진을 둡니다. 절대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그는 테슬라 주식으로 수십조 원의 자산가인데 정작 현금은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대부분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수조 원의 세금이 나가는 거죠. 게다가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건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줍니다.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립니다. 테슬라 주식 1조 원어치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백억을 빌리는 거죠. 이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다른 투자도 합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요. 테슬라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오르면 자산도 늘어납니다. 회사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일석삼조인 거죠.
물론 주가가 폭락하면 위험하지만 그는 자기 회사를 믿으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도 무작정 빚을 내서 투자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은 탄탄한 자산 기반이 있고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든요.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부자들의 전략을 보니 빚도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인 거죠. 같은 칼로 요리도 하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빚도 부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파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자들은 계속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아마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부자들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아서 쓰고 사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좋은 빚을 활용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자들이 빚을 통해 더 부자가 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